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코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코님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아코님.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늦은 밤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상 애 아빠가 이 시간까지 지금 기다린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죠, 사실. 그것보다도요. 오늘은 네네. 좀 효자들이라서 그런가 잠을 잘 자는데, 뭐 애가 지금 잔다고요? 아직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애가? 이제 50일 딱 들어섰는데, 50일 기적인가? 얘는? 네, 좀 오늘 목요일이라 그런가 아들이 네. 아빠 화이팅을 했나봐요. 오, 예. 푹 자네요. 이야, 배가 부른가 봅니다. 예. 아유, 그렇죠. 자, 그러면 아코님이 오늘 준비하신 이야기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아코예요! 오늘 사연은요, 제가 제보를 하나 받은 사연입니다. 제보를 해주신 분은 제 친구의 지인이시고, 이 돌비 공포 라디오의 아코가 내 친구다. 기분 좋게 자랑하는 제 친구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아코가 네 친구라고? 걔 구라 이빨 치지 마라, 이씨. 어떻게 아코가 네 친구냐. 이런 분이래요. 예. 네, 그러면서 통화를 제가 했거든요. 제 목소리를 듣고, 와, 진짜네. 우리 돌비님 덕분에 제가 유명해져서 친구가 으쓱해진 그런 사연이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딱 얘기하는 게, 아코님 저도 사연이 하나 있는데 들어봐 주실 수 있냐?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이걸 듣게 됐거든요. 때는 2014년. 이 사연자의 이름을 제 사연의 단골 가명이시죠. 네. 에로 공포물의 주인공 은주 누나로 하겠습니다. 원주는. 네. 지겹게 네. 나오긴 하네요. 예. 네, 에로 공포물의 주인공이죠, 항상. 가리는 거 없이 이분이 오픈을 해주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심의를 조금은 걸고 내용을 그대로 말해도 된다고 하셔서 좀 듣기 거북하더라도 여러분들 양해 바랍니다. 이분이 헌팅으로 우연히 번호를 따여서 만나게 된 사랑하는 남자친구 돌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반년 정도 만났다는데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일하는 곳이 다른 지역이라서 주말마다 만나게 됐대요. 쉽게 말하면 기러기 커플이겠죠. 서로 간의 취미가 너무 비슷했대요. 잔잔한 스포츠를 즐겨보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둘이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전거도 타고 등산도 타고 수영도 하고 양궁도 하고 잔잔한 그런 스포츠들 있죠. 그렇게 만날 때마다 항상 계획형 인간이다 보니까 주말마다 만나서 어디를 계획을 잡고 놀러가자, 운동하자. 그렇게 스포츠를 즐기고 집에 오면 항상 마지막 타임이 있어요. 커플들은요. 그 마지막 밤 타임 스포츠까지 맞춰야지만 그날의 운동을 마무리 짓는 그 여성분이 바로 은주 이분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분의 내용이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반년 동안에 한 달에 많으면 4번, 작게는 2번을 만나다 보니 항상 그립기도 하고 너무 행복했대요. 전화할 때마다 보고 싶고 취미도 성격도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면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다고. 이 은주분의 말이에요. 자기는 결혼의 첫 번째 조건이 돈도 능력 절대 아니래요. 무조건 1등은 그 궁합이고요. 2등이 취미예요. 네. 딱 그것만 본대요. 왜냐하면 무조건 자기는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남자 능력 없어도 돼. 내가 먹여 살리면 돼. 대신에 1번, 2번은 맞춰줘야 된다. 이런 마인드의 여성분입니다. 남자친구가 1살 어렸다고 해요. 그날의 연주 씨는 남자친구가 또 금요일 퇴근한다고 온다고 하니까 이번 주는 돌비야 등산하러 가자고. 곧 있으면 여름이 다가오고 더워지기 전이니까 2박 3일 일정으로 금요일 퇴근하면 우리 등산로 근처에 산책이나 갈까? 이 말에 돌비가 너무 좋아하더래요. 돌비는 가장 좋아하는 게 계곡이나 산을 가서 풍요를 즐기는 거래요, 오히려. 그런 잔잔한 스포츠도 좋아하지만 그렇게 풍요를 즐기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엄청 좋다고. 그 말에 이번에 우리 가야산 어떠냐. 돌비가 은주한테 얘기를 했대요. 이번 주에는 가야산 산책로를 통해서 풍요를 즐기고 싶다. 은주는 당연히 돌비한테 너랑 함께하면 뭐든지 좋다고. 이슬만 먹어도 좋다고. 항상 밤마다 나한테 쓸 힘만 남겨두라면서 이런 주거니 받거니 야한 농담을 티키타카를 잘하던 커플이라고 합니다. 그 주에 드디어 남자친구가 가야산 자락에 자기가 펜션을 2박 3일을 잡아뒀대요. 퇴근하자마자 은주한테 여기 주소로 내비 찍고 오라고. 나도 여기 바로 가겠다고 하니까 서로 지방 살고 알겠다고. 거기서 일단 만나면 좋으니까 각자 차로 오자고 해서 그렇게 약속을 잡았는데 은주 씨 입장에서는 감동을 좀 주고 싶어서
미리 반차를 썼대요. 일찍이 가서 먹을 것도 준비해서 놀래켜주고 감동시켜줘야지. 예약 잡은 그곳으로 요리를 미리 해놔야 되겠다. 그렇게 이쁜 마음으로 펜션을 도착을 했대요. 도착을 하니까 신축 펜션인가 누가 봐도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느낌이 났대요. 아직 주변에 몇몇 공사가 안 돼 있는, 덜 돼 있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아직 공사가 잘 안 된 짓고 있는 펜션이구나. 그렇게 일단 체크인을 하면서 미리 예약한 방으로 들어갔는데 방을 안내해 주신 아주머니께서 혹시 은주? 제 이름은 어떻게 하시냐? 돌비한테 얘기 많이 들었다. 그러시냐? 이야기 들었던 거와는 다르게 키가 좀 크시고 예쁘시네요. 그러길래 은주씨 키가 참고로 170이 넘어요. 많이 친한가 보다. 돌비가 여기 자주 오는 장소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자기 이름도 알고 돌비가 또 여기 자주 오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아시는 분일 거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면서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는데 체크인을 하고 방을 들어갔는데 생각보다도 더 너무 좋았대요. 한옥하우스 느낌도 나고 이제 막 짓고 있는 아직 오픈 전엔 펜션이다 보니까 시설을 말할 것도 없이 좋으면서 청소도 깔끔히 되어 있었는데 미리 감동을 주기 위해서 마트에 들려서 사온 재료들이 있으니까 짐을 풀고 카레 요리를 준비를 했대요. 그 체크인 하시던 아주머니께서 요리를 하는 은주씨를 보더니 무슨 요리 하는가 물어봐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 그냥 돌비 오면 맛있는 카레 해주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둘 다 퇴근하고 바비큐보다는 간단하게 먹고 싶어서요. 그런데 혹시 거기 양고기 있는 건 아니죠? 여기에 묻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요. 아니요, 카레라서 양고기는 없죠. 바비큐에도 양고기는 없습니다. 여기 소고기랑 삼겹살만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근데 양고기는 왜요? 양고기를 보통 바비큐로 먹나? 혹시 알러지 같은 거 있으세요? 라고 물으니까 약간 얼버무리면서요. 예? 제가 양고기 알러지 같은 게 있어서요. 이러길래 그런데 내가 설사 양고기가 있다 하더라도 저분한테 내가 줄 마음도 없는데 예. 왜 김치국을 마시는지 그냥 혼자 또 생각을 했대요. 일단 카레 요리를 다 마치고 나니까 밥은 좀 이따가 해야 되겠다. 카레는 다 만들어 놓으면 밥만 하면 이제 올려서 붓기만 하면 되잖아요. 아무래도 요리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요리하다 보면 속이 좀 미식거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답답하다 싶어서 펜션을 나와서 주변 산책을 하고 있었대요, 은주씨가. 그런데 먼 발치에서요. 산책로는 등산길도 있고 계곡길도 있고 여러 개 있거든요. 먼 발치에서 어떤 여성 하나가 마치 뒤에서 자기를 따라오는 듯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계속 자기가 움직이는 방향 따라 먼 발치에서 몇백 미터에서 보이니까 자기를 계속 쫓아오는 느낌이 뭔가 그냥 들었대요. 저분도 우리 펜션 손님인가? 내가 가는 산책로가 다들 가는 길이니까 그래서 따라오는가? 조금씩 의식하며 걷고 있는데 길을 걷다 보니까 등산로로 보이는 산책로가 또 하나 라인이 있어서 거기로 자기가 일부러 방향을 틀었대요. 설마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면 정말 따라오는 거구나. 그런데 거기를 방향을 트니까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기분 탓이구나. 그러면서 산책로 등산 라인을 걸으면서 산의 봄 냄새를 맡으며 즐기고 있었는데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조금 너무 깊이 들어왔나? 이거 모기도 이제 벌써 많아지네. 다시 펜션 쪽으로 향하는 길에 그 산길이나 산책로를 보면 약간 고속도로에 낙석 방어하는 그 라인들 아시죠? 거기에서 남자친구 차로 보이는 자동차가 보였대요. 자기 눈에는 분명. 도로변에 비상 깜빡이를 켜둔 상태에서 정차돼 있는 걸 분명 봤대요. 얘도 나한테 감동시켜주려고 일찍 온 건가? 놀래켜줘야겠다 싶어서 길 찾아 내려가려는데 카톡이 하나 오는 거예요. 남자친구 돌비한테 온 카톡인데 은주야, 내가 일 처리할 게 너무 많아서 그런데 2시간 정도만 좀 더 늦을 것 같은데 미안하다, 괜찮겠어? 라고 카톡이 와 있대요. 저기 차 돌비 차인데? 맞는데? 아닌가? 차 번호판도 맞는데? 여기 다 와서 무슨 2시간이나 늦게 도착한다고 갑자기 톡이 와 있지? 나는 지금 보이거든요, 삼자락 위에서.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오늘이 프로포즈 하려는가 보다. 이벤트 하려는가 보다. 다 와서 저러나 싶어서 일부러 모른 척을 했대요. 아깝다. 내가 미리 와버렸네. 요리까지 해놨는데. 얘는 또 뭘 준비하려고 그때까지도 기분이 너무 좋았대요. 일부러 아쉽다는 카톡을 보내고 알겠다고. 내가 미리 와 있겠네. 주변 계곡이나 산책하면서 기다릴게. 이러면서 안전하게 오라고 답장을 하고 남자친구 차를 산책로 윗자락에서 계속 보고 있었대요. 얘가 뭘 하는가. 그런데 거기서 남자친구가 차에서 내리더니 트렁크 문도 열리더래요.
차에서 내리면서 트렁크에 신발을 꺼내서는요. 근데 거기다가 갑자기요. 바카스병 같은 거에 기름 같은 걸 넣었는지 신발에다 붓고 불을 지르기 시작하더래요. 일단 시골 길입니다. 국도길인데 차가 많이 안 다니는 길이래요. 사실은 저도 여기를 가봤습니다. 그걸 자세히 보니 제가 지금 뭘 하는 거야? 신발에다가 뭐 이상한 걸 왜 부어? 바카스로 왜 부어? 그런데 보니까 저게 자기 신발인 거예요. 저 내 운동화인데 저게 왜 제가 가지고 있지? 왜 돌비 차에 있는 거지? 나 저거 안 신은 지 오래된 신발이긴 한데 근데 거기다 갑자기 불을 지르는 거예요. 뭘 부었으니까. 지켜보던 남친은 어느 정도 신발이 다 타고 나니까 잔해를 신문지에 겹겹이 싸서는요. 다시 트렁크에 싣고는 차를 유턴해서 어디론가 가버리더래요. 그걸 다 보고 있는 은주 씨는요. 이게 무슨 조화래? 지금 내가 뭘 본 거지? 돌비는 저거 내 신발을 언제 찾아서 저걸 왜 태우는 거지? 나한테 신발을 선물하려고 하는 건가? 신발을 선물하는데 왜 내 안 신는 신발을 왜 불을 태우는 거지? 이게 말이 되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대요. 기분이 묘하고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펜션으로 돌아가는데 아까 먼 발치에서 따라오려던 여자 있죠. 그 여자가 또 보이길래 저분도 이 근방을 산책하였나 보구나. 뭔가 그냥 이리저리 둘러서 걷고 있나 보구나 하고 길을 따라 펜션으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 여자의 옷차림이 너무 이상했대요. 지금 날씨가 4월 말인데 덥다면 덥고 추우면 추운 날이거든요. 정말 4월이 좀 그렇거든요. 여름 날씨이기도 하고 약간 겨울 날씨이기도 하고 조금 그렇거든요. 그런데 롱코트 있죠. 겨울에 완전 두꺼운 롱코트를 입고 코스프레 하듯이 막 돌아다니는 거. 옛날에 롱코트 갈색으로 치면 되게 긴 거 있거든요. 유행이 한참 지난 그런 코트인데 내 또래 여자가 더운 날에 왜 저렇게 입고 다니지? 오늘 날씨 되게 덥고 좋은데 얼굴은 되게 이쁜 상인데 옷차림이 왜 저럴까?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펜션에 도착하니까 남자친구한테 또 전화가 오더래요. 여보세요 하니까 받으니까 은주야 미안한데 아까 카톡 봤지? 아까 카톡대로 내가 좀 늦을 것 같은데 미안한데 근데 나 지금 좀 몸에 반응이 와. 네가 너무 보고 싶어 갑자기. 나 사실 지금 일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은주 너랑 좀 밤에 하는 운동을 지금 빨리 하고 싶어서 나 지금 미친 듯이 가고 있다. 펜션 도착하자마자 내가 그냥 사랑 좀 해도 될까? 이런 식으로 또 야한 드립을 하더래요. 너 보면 좋아 미칠 것 같다 이거죠. 지금 풀악셀 밟아서 곧 있으면 도착한대요. 이런 말을 딱 하더래요. 근데 원래는 이 티키타카 잘 된다고 했으니까 당황하지 않는 은주 씨인데 근데 내가 앞에 본 게 있잖아요. 오만 생각이 다 들더래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다 들더래요. 엄청 사랑하는 남자친구인데 내가 근처에서 제가 운동화를 불태우는 걸 봤는데 일단 사랑하는 애인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기분은 나쁘지는 않죠. 그래 얼떨결에 빨리 오라고 기다리고 있는다고 씻고 기다리고 있는다고 그랬대요. 그 당시는요. 그렇게 통화를 끝내고 남자친구가 온다고 하니까 빨리 쌀도 씻어놓고 뭐 이제 준비해야 될 거 하고 있으니까 딱 이제 펌을 잡고 있는데 갑자기 은주씨 차에서요. 경보음이 들리더래요. 띠리리리 하는 거 있죠. 왜 내 차에서 경보음이 들리지 하면서 일단은 주차장에 자기 차를 세워놓은 쪽으로 나갔대요. 누가 은주씨 차를 발로 찬 건지는 모르겠어요. 주변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자동차 경보음이 나는 거니까 네. 작동이 왜 됐을까 차를 이리저리 살펴보는데 근데 찢어진 박스 용지 있죠. 그냥 흔히 보는 뭐 택배 박스 있죠. 찢어진 박스 종이가 차 앞바퀴에 끼어져 있더래요. 이게 왜 바람에 날려서 여기 끼었나 보네 하고 버리려고 집어들었는데 거기에는요 빨간색 라카로 써진 글자가 크게 보이더래요. 딱 4글자가 있었대요. 도망가라. 이걸 보더니 왜 박스에 도망가라는 글자가 써져 있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면서 소름이 갑자기 돋더래요. 아니 박스 용지가 무게가 얼마나 나가면 나간다고 바람에 내 차 바퀴에 끼었다고 경보음 소리가 난다고? 그리고 이 글자 쓰여진 게 라카로 쓰여진 게 도망가라 이건 뭐야? 그리고 돌비는 2시간 늦는다면서 갑자기 나 보고 싶다고 나랑 사랑하고 싶다고 지금 풀악셀 밟고 온다고 하고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 근처에 있는 거 방금 봤는데 왜 거짓말까지 하지? 내 신발을 근처에서 불태워선 이제 나랑 사랑해야 된다? 이게 뭔가 좀 왠지 모르게 그냥 그날따라 그냥 본능이란 게 나왔대요. 이상했대요. 그 본능은 바로 피하자. 그래 뭔가 오늘은 피하자. 그냥 불현듯 그게 느꼈대요. 펜션에 급하게 들어가서 자기 소지품만 급하게 챙겨서 차를 다시 와서 시동을 켜고 나가려고 하는데
펜션 아주머니가 갑자기 나와서는 어디 가냐고. 어디 가요? 은주씨 어디 가요? 차 옆으로 다가오길래 돌비가 곧 온다고 해서 급하게 마실 것들 몇 개 안 사왔다고 근처 마트에 가서 좀 사러 간다고 변명을 했대요. 여기 아주머니 혹시 슈퍼 같은 거 있냐? 마트 같은 거. 근데 이 아주머니 말이 우리 펜션에도 작은 슈퍼 있으니까 거기서 사도 된다고. 괜찮아요. 저 술도 사야 되고 이리저리 아직 살 거 많다고. 그래서 그냥 일부러 좀 나갔다 오려고 합니다. 돌비 오시면 그 아주머니가 좀 반겨주세요 라고 일단 얼버무렸대요. 그런데 펜션 아주머니가 한숨을 이렇게 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래요.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하는데,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나서 은주 씨는 또 한 번 숨이 멎는 듯 너무 놀랬대요. 그 말은요, 또 방해꾼이 왔다 갔네 라는 말을 했대요. 숨이 멎는 듯 그 말을 하니까 은주 씨는 왜 나한테 이 말을 하지? 의아하면서도 숨이 턱턱 막히면서 일단 차를 돌려 빨리 그 자리를 떠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는 그런 농담도 잘하고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뭔지 모를 그날의 본능은, 동물적 직감 같은 게 그날의 본능은 무서우면서 여길 떠나야 되겠대요. 가면서 무서우니까 친한 친구한테 전화를 하면서 방금 일어났던 상황을 얘기하니까, 당연히 친구는 은주야 내가 너를 아는데 아니 무슨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야 될 무슨 얼터당ton 소리를 하냐. 아니 야 그냥 나는 모르겠어. 그냥 도망가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 내가 돌비를 엄청 사랑하고 좋아하는데도 그날에 못 보던 이상한 행동, 그리고 또 우연찮게 일어나는 이런 환경들과 상황들이 왠지 모르게 나는 거부감이 좀 든다 오늘은. 그러면서 친구랑 한참을 통화하다가 집으로 도착을 했거든요. 그러면요,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내가 집에 도착할 시간이면요, 아까 봤듯이 돌비는 자기한테 거짓말을 하고 이 근방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집에 도착할 시간이면 적어도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미 돌비는 펜션에 도착해서 내가 없는 거 알았으니까 자기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친구랑 1-2시간 통화하고 집에 도착을 했는데 왜 전화 한 통 안 오지? 이게 또 이상했대요. 이게 정상인가? 부재중 있겠지 했는데 없더래요. 부재중 통화도 없고 문자도 없고 카톡도 없어. 이게 또 불현듯 너무 이상하다. 은주 씨가 남자친구인 돌비한테 내가 그냥 전화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기다려야 하는 건가? 전화를 그렇게 자주 하던 애가 전화가 없는 것도 이상하고, 아니면 혹시 내가 친구랑 통화하고 집에 오는 동안 얘가 오다가 사고를 당했나? 이런 복잡한 상황에 친구한테 부탁을 했대요. 야 혹시 모르니까 네가 내 남자친구 번호 알려줄 테니까 전화 좀 해볼래? 모르는 번호로 전화 걸어보면 남자친구 목소리가 알 거 아니냐 해서 알겠다고 해서 친구가 그 번호로 걸어봤대요. 근데 당연히 남자친구가 딱 받으면서 여보세요? 그 당시로 치면 약간 녹음 같은 걸 해서 들려줬대요. 은주 씨한테. 당연히 남자친구 목소리를 맞고 사고 난 건 아닌 건 확인이 된 상태예요. 예. 그러면 왜 나한테 전화를 안 하지?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간이 지났는데 왜 안 하지? 기다리고 기다렸는데도 안 오더래요. 내가 걸어야 되는 건가? 아니 지금 이상한데? 고민만 엄청 하다가 결국에 잠이 들었대요. 그날은요. 아침에 눈을 떠봐도 부재중 전화는 없었대요. 이게 무슨 일이지? 뭐야? 사고 난 것도 아니고 왜 내가 그 펜션에 나왔는데 나한테 전화가 와야 되는데 없고, 한참 고민을 하다가 여기서 또 하나 소름을 돋았는 게, 내 차에 경보음 같은 게 있었나? 내가 이 차를 중고로 샀는데 생각해보니까 내 차에 경보음 같은 게 있었나? 예. 그 순간 또 팔에 소름이 너무 돋았대요. 아니 중고차 내 친구 오빠한테 이걸 샀는데, 친구 오빠한테 이 차를 분명 샀는데 이걸 아니다. 일단 걸어봐야 되겠다. 확인해보는 게 좋겠죠. 친구 오빠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혹시 오빠 저한테 중고차 파실 때 지금 이 차에는 경보 시스템 같은 거 있냐고 물어보니까 있긴 있는데 그거 해제해둬서 소리 안 날 건데 이러더래요. 해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아마 소리 안 날 건데 은주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내가 도대체 그날 차 경보음 들은 건 뭐지? 펜션 주변에 차가 경보음이 울린 건가? 아닌데 내 차하고 그 펜션 주인으로 보이는 차 그거밖에 없었는데? 일단 전화를 끊고 나서는 다시 한번 생각에 잠겼대요. 남자친구인 돌비한테 전화를 해봐야 되나? 왜 얘가 연락이 없지? 나한테 화난 건가? 아니면 삐져서? 아니 보통 애인이 없어지면 걱정스러워서 전화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정상 아닌가? 왜 전화를 안 하지? 진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건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게, 걱정하는 게, 고민하는 게 맞는 건가? 하루가 또 다 지나게 생각을 했대요. 예.
그러면서 다음날 월요일까지도 연락이 없다면 내가 먼저 전화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월요일 출근을 하고 그때도 부재중, 연락도 없어서 퇴근길에 달달달달달 떨리는 손을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했대요. 근데 거기서는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로 착신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 음성이 들리더래요. 예. 또 한 번 은주 씨는 손이 떨리면서 뭔가 모를 공포가 너무 엄습했대요. 남자친구 회사에다 전화를 해봐야 되는 건가? 아니 갑자기 폰이 왜 없는 번호로 하지? 아니 어떻게 지금 내 소식을 전달하고 오만 생각이 다 들려 지금 그 상황에서는. 네. 남자친구 친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 건가? 나 잠수 이별 당한 건가 설마? 오만 가지 다 생각이 들 때쯤 남자친구 명함이 있거든요. 왜냐면 헌팅을 당했어서 그 명함을 소중하게 가지고 있었대요. 네, 남자친구 명함에 적힌 회사로 연락을 해봤대요. 근데 거기에서 담당자라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름을 가진 직원은 없대요. 아니 명함에 부서, 직급, 회사 로고, 이름까지 다 적혀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고요? 혹시 몰라서 그 명함을 회사 관계자분이 보여달라고 해서 그 당시 멀티메일 문자 같은 걸로 보내줬대요. 그걸 보더니 이거 우리 로고와 완벽하게 명함은 맞는데 우리 회사 명함은 맞는데 이런 분은 없다고. 과거 퇴사자에도 이런 이름은 없대요. 거기서 은주 씨는요 정말 머리 한 대를 세게 맞았대요. 정말 무서운 채로. 남자친구가 그때 당시로 얘기를 하면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 있죠. 그런 것도 하는 사람이 아니었대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헌팅으로 만나서 그런가? 남자친구의 친구들도 만난 적이 없어요. 내가 남자친구 말고는 도저히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친구한테 모든 이야기를 고민이니까 털어놨는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 펜션 갔잖아. 그 펜션 갔으면 그 펜션 아줌마가 너 이름까지 알았다며 네 남자친구 돌비도 알 거 아니야. 아는 사이라며. 그럼 뭔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친구가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지. 그런데 그 말을 들어도 혼자 가기 무섭잖아요. 돌비님 이거. 혼자 가기 무서우니까 내가 그 펜션 이야기라도 할 테니까 니네들 다 같이 가자. 친구들 끌어모아서. 나 사실 아직 돌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한다. 이대로 솔직히 포기하고 싶지도 않고 혹시나 무슨 일이 있는 거면 걱정이 된다고. 이게 사실 그때는 정신 못 차렸대요. 그냥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컸대요. 씌인 거죠. 제대로 씌인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펜션 이름도 몰라요. 남자친구가 예약한 장소이고 그냥 내비게이션의 주소만 아는 거예요. 위치만 알고 제대로 아는 게 없어요. 그럼 무조건 친구들과 거기를 가야지만은 알 수 있는 게 정답이에요. 예, 무서우니까 친구들 여럿이서 나를 잡고 내비에 찍힌 펜션으로 주말에 갔대요. 남사친이라고 해야 되죠. 남사친과 여사친들 이렇게 여러 명이서 갔다 왔는데 가본 길이다 보니까 가는 길에 여기서 돌비가 트렁크에 내 신발 꺼내서 불 지르는 장소다. 내가 저기서 지켜보고 있었다. 가는 길이니까 당연히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친구들이요. 근데 은주야, 너 저기 어떻게 올라간 거야? 라고 말을 하더래요. 야, 저기 낙석 금지 방지 그런 약간 쳐져 있는데 너 저거 어떻게 올라간 거야? 예. 저쪽으로 가면 산책로 길이 있어. 저기 뚫려 있는 길이 있거든. 근데 아무리 가도 그 산책로에 뚫려 있는 길은 안 보였대요. 친구들은요, 너 저기 어떻게 올라가냐? 친구들 말을 생각해보니까 저기 산책로도 아니야. 따지고 보면 그냥 저거 야산길이야. 너 저기 어떻게 올라갔냐고. 여기에서 또 소름이 돋아요. 내가 지금 올라간 길은 어디 있는 건지. 지금 은주 씨는 완전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거기서 일단은 내가 그리고 여기까지 걸어왔나? 펜션을 도착을 일단 했어요. 내비 찍힌 대로. 여전히 공사가 일부 진행 중이었고 혹시 방이냐고 친구 한 명이 관리실 같은 데를 가서 막 찾고 있는데 저 멀리서 다가오는 그날의 펜션 아줌마가 이 은주 씨 친구들한테 다가오면서 여기 아직 오픈 전이라서 숙박이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은주 씨를 바라보면서 쓱 다가왔대요. 친구들까지 끌고 와선 어지간히 보고 싶고 찾고 싶은가 보네. 예. 은주 아가씨, 뭐 때문에 뭔지 대략 알 것 같다. 그런데 내가 말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어. 근데 아가씨, 참 운 좋은 사람이다. 참 운 좋은 사람이야. 여기 올 것 같기도 했는데 진짜 왔을 줄은 몰랐는데 어지간히 무섭긴 했나 보네. 근데 나는 다시 말하지만 너한테 말을 해줄 수가 없어. 돌비라는 애 절대 찾지도 말고 이미 번호도 없어졌을 것 같은데 잊으라고. 그냥 조용히 잊고 살라고. 걔 없는 사람 취급하고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다. 정말 너 운이 좋은 아가씨다. 내가 그날 한 말 기억할 건데
또 방해꾼이 와서 방해하네. 그 사람이 아니 혹은 그 방해꾼이 아가씨 살린 거야. 또 한 번 알아들을 수 없는 의미심장한 말에 옆에 있는 친구들은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저기 아줌마 내 친구 귀신 들렸어요? 아니 혹시 그러면 뭐 돌비라는 애 제 친구 사기꾼한테 몸도 마음도 다 다친 거냐고 따져 물으니까 은주 이 여자가 뭔 일을 당했던 간에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친구들. 다만 내가 다시 말하지만 말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냥 운이 좋은 것 뿐이야. 그러니까 그만들 가시게. 그리고 여기는 이 펜션은 일반인들이 숙박하고 그런 펜션이 아니니까 다음에는 오지 말라고. 예약해놓은 이런 데도 안 나와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가더래요. 은주씨나 거기 친구들도 이게 무슨 소리야? 예. 이젠 같이 온 친구들도 무섭고 복잡하대요. 혹시나 친구들이 은주야 그러고 보니까 너 남자친구 사진 좀 보자고. 생각해보니까 너 반년 정도 만났으면 죽지 못할 만큼 진하게 만났으니까 사진은 있을 거 아니냐. 아 그게 사실은 자 여기서 좀 저도 의아했어요. 전 처음에 여기까지 듣다가 얘가 지금 귀신이 들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기 펜션 오기 이틀 전에 돌비가요. 여자친구 핸드폰이 조금 낡아 보인다고 펜션 오기 이틀 전에 갑자기 자기 일하는 곳에 와서 핸드폰을 새 거로 바꿔줬대요. 기계만. 어디서 최신 폰을 하나 가져와서 사진은 그 새 기계를 가져오면 거기에 있는 뭐 통신사나 뭐 주변 대리점을 가지 않는 이상 본인들이 일부러 USB에 빼놓는 과정이 있거든요. 사진 같은 거. 뭐 파일이나 이런 사진 같은 거 본인들이 일부러 컴퓨터로 USB를 빼놓는 경우 있는데 번호만 일일이 저장해서 쓰고 있었대요. 그날 바로 쓰게끔 해주고 싶다고 뜯어서는 바로 작업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 사진 같은 경우는 뭐 돌비랑 찍은 사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다시 폰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안 그래도 그 USB 찾아보니까 없더래요. 그러면 친구가 말했을 때 너 그럼 사진 없어? 내 차에 USB가 그게 있었는데 안 그래도 없더라.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스마트한 이런 시대에 아니 그럼 SNS 같은 데 사진 올린 거 없냐니까 이제 남자친구들도 물을 거 아니야. 남사친 애들도. 아 사실 돌비가 그런 걸 되게 싫어해. 우리만 같이 사진 찍는 건 많았고 참 좋았는데 자기 사진은 절대로 SNS 같은데 올리지 말아달라고 했대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과거에 정말 여자한테 상처를 받은 적이 있대요. 헤어지면 서로가 상처고 깊어지는 그런 마음 아픈 상황이 벌어지면 너무 싫다고 결혼하면 못다한 사진, 공동 계정 이런 거 만들어서 커플 계정 있죠. 사진 많이 업데이트해서 올리자고. 그래서 자기는 그 말을 지켜줬대요. 이걸 다 듣다 보니까 도대체 너는 어떤 애니? 이렇게 이제 웃더래요. 옆에 있는 친구들은요, 은주 너 진짜 대책 없다고 욕을 그렇게 했대요. 아니 이상하면 이상한 사람인데 사람이 미쳐서 무슨 이런 경험을 다 하냐. 예.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붕 뜨는 잠수이별이에요. 흔적도 없는. 나는 진짜 찐한 사람도 얘랑 엄청나게 했는데 정말 그냥 누가 들으면 그냥 얘는 구라쟁인 거예요. 그냥 너 없는 데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있죠. 도저히 이게 좀 억울하고 좀 이상하니까 펜션 아주머니한테 은주씨가 급해서 다가가서 빌다시피 했대요. 제발 연락처 좀 알려달라. 아시는 분이라고 하지 않았냐. 아신 애라고 하지 않았냐. 제발 때 아닌 때를 1시간 가까이 엄청 많이 썼대요. 그럼에도 끝내 아주머니는 대답은 말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나는 말해줄 수가 없어. 미안하지만 안 돼. 네가 울며불고 막 그래도 나는 말 못해. 아주머니가 은주씨한테 그래도 조금 너무 눈이 퉁퉁 붓게 그렇게 너무 서럽게 울다 보니까 내가 딱 하나는 그래도 전달해주겠다. 아가씨 그날에 봤던 사람인지 귀신인지 그런 상황 겪었다고 했지. 너 뭐 뒤에 뭐 따라오던 여자 뭐 그런 거 네 말 들어보니까 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귀신이면 귀신이고 사람이면 사람인데 너 살린 거야. 그러니까 아가씨 차 타고 여길 떠나고 보통 사랑하는 사람이면 네가 차 타고 떠나면 여길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게 너 정상이잖아. 근데 너 안 돌아왔잖아. 너도 본능이 있고 뭐 감이란 게 있을 거 아니야. 안 돌아왔잖아. 그리고 뭐 말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하나 더 얘기해 줄게. 혹시 돌비 쌍둥이인 거 알고 있었냐? 그걸 말을 해주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거는 들었던 것 같아요. 돌비 쌍둥이야. 그건 알고 있었네.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돌비 그러고 보니까 돌비 쌍둥이 형인가 동생? 자기가 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까지만 딱 듣고 일단 돌아가는 차 안에서 들은 건 뭐 이것까지는 들어봤자 아무 뭐 도움은 안 돼요 사실. 돌아가는 차에서 많은 생각을 했었대요. 그날 펜션에 본 사람이 나를 살렸다고? 나를 지켜줬다고? 코트 입은 여자 그 사람 본 것 뿐인데
우연히 또 그 여자를 의식하면서 피해서 산책로로 올라가서 거기 올라가다 보니까 돌비가 내 신발을 태우고 있는 장면을 목격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 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벌어지고 그리고 나는 생각도 취미도 속공업도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남자를 처음 만났는데 그 이후에 내가 이상한 이별을 맞이한다. 너무 패닉에 몇 날 며칠을 슬퍼하고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어졌겠죠. 시간이 약이니까. 그리고 나서 세월은 몇 년이 흘렀대요. 그대로 일단 여기는 끝이 났어요. 상처는 결국에 시간이 아물게 해준 상태라고 이제는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걸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당연히 저는 듣고 나서 산이한테 전달을 해줬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저는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코야, 너 이거 대충 짐작되지 않냐? 너 돌비공포 라디오에 은주 누나 사연이 업데이트돼 있지 않냐? 거기에 해답이 반은 있는데 그 펜션이 뭐겠냐고. 가야산을 등지고 앞에는 계곡물이 흐르고 태양빛이 쫙 내리는 그런 명당 중의 명당 장소에 펜션을 지었잖아. 일반인은 예약할 수가 없는 펜션이라잖아. 그곳은 아마 우리가 전에 가본 장소 아니겠냐. 무속인들이 그들만의 짝짓기 장소 아니겠냐. 만나는 장소 아니겠냐. 그리고 그 돌비라는 놈은 아마도 신병 물려주게 한 것 같다. 보통 남자한테 여자 신이 들어오면 남자한테 여자 신이 들어오면요. 자기하고 맞는 성향의 여자한테 물려주는 방법이 깊은 합궁과 함께 제례를 지내 양밥 비스무리한 걸 쳐서 넘겨주면 된대요. 신발까지 태운 거면 거의 100% 아니겠냐. 보통 머리카락이나 손톱, 피, 그리고 여자의 체액이 묻은 걸 가지고 양밥 치면 무속 세계는요, 상황에 따라서 몇십 프로의 이상은 성공을 한대요. 정말 용한 사람 기준이라면. 예. 당연히 이 둘은 찐한 관계니까 체액 같은 걸 다 가져가지 않았겠냐. 몸도 마음도 모든 걸 다 가져갔는데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물건이거든. 몸을 가지고 모든 걸 체액을 다 가졌으면 이제 마지막은 평소에 쓰는 물건이거든. 바로 신발인데 신발 같은 게 어디를 향해 갈 수 있는 용도, 그걸 인도하는 게 물건이 바로 신발이다. 그 마지막 단계가 바로 신발을 불태운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마지막 궁합을 분명 할 거라고. 그게 바로 거기 펜션일 거라고. 보통 너 은주 누나 사연 때도 내가 얘기해 준 거 있지만 보통 양박치기 넘기기는요 시간대가 맞아야 된대요, 돌빈님. 거기에서 바로 시간하고 모든 게 맞춰줘야 돼서 마지막 단계인 관계인데 그러니까 전화로 바로 가서 해도 되냐 약간 이런 말을 한 거 아니냐 추측입니다. 일단 뭐 그 방법들을 일단 쓴 것 같다. 믿거나 말거나인데 내가 알기론 그래. 또 뭐 아까 보니까 뭐 쌍둥이라고 한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 쌍둥이라면 분명 그 한 명의 형제는 성공한 것 같대요. 집안 대대로 신병을 받은 집은요. 보통 돌빈이 한 명한테 간다잖아요. 예를 들어 할머니가 그쵸. 무당이면 한 대 걸러 이 사람한테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쌍둥이는 한 몸으로 보거든요. 예, 둘 다 가는 경우가 있대요. 뭐 우연이라면 우연이고 어찌됐든 은주라는 사람한테 나타난 그 코트 여자가 도와준 거라면 도와준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그 펜션 아줌마가 운이 좋다고 또 누가 방해를 했네 또 운이 좋다 그런 말 한 거 아니겠냐. 내 느낌은 그런 게 아닌가 싶다. 이 말을 제가 들은 대로 은주 씨한테 전달해 줬거든요. 너무 놀라더래요. 안 그래도요. 그 과정에서 돌비를 만나는 과정에서 생전 꿈 같은 걸 꾸지도 않는 은주 씨였대요. 귀신 꿈도 자주 꾸긴 했대요. 그리고 참 희한한 게 그 귀신 꿈이 언제 나오냐면요. 돌비랑 밤마다 뜨밤을 보내고 나면 그 귀신이 나타난대요. 튀어나와서. 그걸 보고 뭐 당연히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죠. 내가 뭐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땀을 뻘뻘 흘렸으니까. 오늘은 그래서 은주 씨의 사연 제보를 하나 받은 걸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러 왔습니다. 야, 근데 진짜로 이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사실상 아코님이 계속 오셔서 이야기 들려주시면 워낙 좋아하실 분들이 많지만 또 육아를 하시다 보니까 또 힘드신 상황이 많잖아요. 아유, 그래도 저도 기쁩니다. 우리 여기 돌미님 있는데. 아유, 안 기쁘겠습니까? 이거 그래도 시간 되실 때 이렇게 와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들 꼭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코님.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네.
자, 오늘 아코님의 이야기도 굉장히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코님을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돌비 아코 검색하시면 재생 목록이 하나 나올 거예요. 거기서 첫 번째 이야기부터 꼭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조셉님께서 처음으로 참여를 해주시는 이야기고요.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시고 생각도 많이 하신 상태에서 참여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조셉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조셉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또 오늘 이렇게 용기 많이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아닙니다. 네. 아마 말씀하시기가 쉬운 이야기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그래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네. 자, 오늘 조셉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이제 학창시절로 잠깐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떻게 또 진행이 되었는지 천천히 이야기 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대있습니다. 조셉이에요. 일단 2010년이었어요. 지금은 제가 그냥 일반인이고요. 네. 연기를 안 하고 있는데 원래 그때 당시에는 예술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연기자를 준비하고 있던 시기였고요. 네. 2010년이니까 벌써 한 13, 14년, 5년 뭐 이렇게 됐네요. 시간이 제가 벌써 고등학교 흘렀죠. 네네. 예, 제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그때 예술고등학교를 갔어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연기를 하는 친구들은 다들 비슷했을 것 같은데 입학을 하고 나서도 이제 따로 오디션이나 미팅 같은 걸 보려고 필름메이커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맨날 오디션 미팅 일자 확인하고 오디션 보러 다니고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 유명한 또 사이트 있긴 하죠. 예. 예. 그때 당시 저는 소속사가 없어서 무소속으로 학생 영화나 바이럴 CF 같은 거 막 찍으러 다니고 오디션을 보러 다니면서 그냥 연기자 지망생으로 17살 때를 보내고 있었는데 네. 방학을 앞두고 한 일주일 앞전으로 저희 반에 있었던 A군이라고 할게요. 네. 그 친구가 저한테 회당 20만 원을 주는데 뭐 그냥 놀러 다니는 프로그램이다. 이런 식으로만 설명을 하고 한번 해볼래? 뭐 너 오디션 많이 보러 다니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너무 그때 뭐 여러 가지로 급하니까 이야기를 제대로 듣진 않았는데 회당 20만 원이면 괜찮고 방송이 케이블 TV라고 해도 텔레비전에 나간다고 하니까 이건 나한테 온 기회다 싶어서 뭐 가타부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게 시작이었네요. 뭐를 하겠다고 하고 그날 바로 학교를 끝나고 미팅을 보고 네. 어떻게 그냥 주연으로 발탁이 됐어요. 이제 알고 나와라. 보니까 그게 저 말고 2명 정도가 더 나오는데 그 친구들도 다 당시에 그냥 연기하는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A라는 친구는 저랑 같은 학교였고 네. B라는 학생은 저보다 한 살이 어린 친구였는데 중학생이었는데 그 친구도 연기하는 친구였고요. 그래서 계약서 내용은 뭐 주연으로 5회차를 촬영 계약을 하고 당시 제가 방송국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말씀드릴 수 없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고 저도 지금 이 얘기가 사실 그 방송국이나 어떤 그때 출연하셨던 분들을 제가 뭐 이렇게 공론화시켜서 저격하거나 이런 의도가 아니라 제가 네. 겪었던 일들을 토대로 제가 나이도 지금 좀 먹었다 보니까 그때 어릴 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걸 토대로 사람들이 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걸 얘기를 하기로 한 거라 방송국이라든지 뭐 지명이라든지 거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대로 공개할 수 없다는 거는 조금 죄송한 말씀을 먼저 양지를 아니요. 드리려고 그거 할게요.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촬영을 시작을 했던 게 방학이 시작되고 바로 했어요. 이게 여름이었는데 그때 당시 여름에 남양 특집 같은 거 많이 했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생이었을 때는. 그래서 그 케이블 TV에서도 설정을 한 게 연가를 보는, 그러니까 연가라고 하죠. 귀신을 보는 어린 친구들이 그런 현직에 계시는 무당분들이랑 같이 합작을 해서 한국에 있는 무서운 장소들 있잖아요. 흉가나 폐가라고 하는. 네. 이제 거기에 그런 탐방하는 곳에, 거. 네, 그런데 가서 거기에 얽힌 어떤 사연들을 이렇게 성불시킨다고 하죠.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같이 이제 어떤 탐험을 하고 성불시키는 그런 취지였어요.
근데 사실 지금은 어떻게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면 저는 사실은 그 프로그램에서 나온 설정에는 뭐를 보는 아이나 귀신을 보는 아이라고 나왔어요. 네. 그리고 그런 연기 캐릭터로 나왔는데 사실은 저는 미팅할 때까지도 그런 역으로 섭외된 줄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방송 쪽이 뭐 그런 경우가 있죠. 예. 예, 그렇죠. 사실은. 근데 이제 뭐 다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제가 나왔던 건 그래요. 근데 영화도 그렇고 뭐 저는 그 당시 오컬트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귀신이라 그럼 오히려 거부감을 가지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촬영에 겁없이 더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네.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되게 무서운 얘기인데 그냥 재밌겠다고 뛰어들었을 수 있었던 게 겁이 없어서. 근데 가서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생각보다 스케일도 크고 그냥 놀러가서 찍고 이런 친구의 얘기랑은 조금 다르게 한국에서 무섭다고 소문난 곳들도 다 찾아다니고 예. 무당분들도 이제 현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실제로 다 오셔서 같이 촬영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사실은. 왜냐면 그런 거 관련 경험도 없는데 결국에는 다 거짓말을 하라는 거로 느껴졌으니까 그때는 연기를 해라 이런 느낌으로. 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같이 섭외된 친구들도 말로는 뭐 귀신을 본다 뭐 이렇게 하는데 얘기를 뒤에서 같이 해보니까 그냥 연기를 했었던 아역배우 출신들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걱정이 된다 생각은 해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욕망의 눈이 멀어서 이 얘기를 하게 된 뭐 계기이기도 한데 너무 이제 데뷔가 막 급하니까 이거를 촬영하고 나면 나중에 공포영화라든지 뭐 조금 그런 쪽으로 풀리지 않을까? 커리어가 쌓인다. 아이고. 예, 그럴 수 제가 있죠. 그쪽으로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하게 됐어요. 방학이 시작되고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촬영을 시작을 했는데 대본을 보내주세요. 이제 전날에. 근데 제가 받아본 대본이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렇게 대사가 보통 쓰였고 이런데 그런 게 아니고 뭐 장소가 있고 뭘 느낀다, 본다, 운다 뭐 이렇게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별 얘기가 없이 어디로 와라 해서 가면 첫 촬영 날 갔더니 방송국 앞에서 모여서 승합차를 타는데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어디 폐교? 네. 처음에는 이제 공동묘지였어요. 뭐 공동묘지. 1회차 촬영분이. 근데 어디 간다 이렇게 말만 듣고 대본에 근데 대사가 안 적혀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가면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저는 되게 공포였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도 없이 가면 알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무당분들도 이제 오신다고 했는데 저희끼리만 있고 무당분들은 현장에 없으셨어요. 그래서 네. 되게 처음 겪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상태로 한 2-3시간 정도 이동을 해서 도착을 하니까 이미 밤중이고 내려서 그냥 세팅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한테 처음 딱 떨어졌던 말이 무덤에 올라가라였어요. 봉분 위에요? 네, 봉분이라고 하죠. 이렇게 예. 사람이 묻힌 곳 위에 이렇게 땅이 올라가 있잖아요. 어이구야, 예. 거기에 올라가라고. 근데 그게 제가 사람이 뭘 몰라도, 그러니까 종교가 없다고 해도 어떤 제가 모르는 분이 묻혀있는 곳에 올라가라고 하면 그게 거부감이 들잖아요. 그건 기본적인 예의에서 좀 벗어나죠, 예. 저는 그게 방송 뭐 촬영에 허가가 났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 당시에는 뭐 잘 모르니까 올라가라 하니까 그 스태프들도 계시고 해서 올라갔는데 눈치가 이제 뭘 봤다 이렇게 액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점점 분위기가 그렇게 뭔가를 봐야 되고 막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고조되다 보니까 밤도 막 11시였다가 촬영하면서 막 새벽 1시 이렇게 2시 되니까 저도 뭔가에 막 씌인 것 같이 뭘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막 이래서 나중에는 결국에 무덤 위에까지 올라가서 막 춤까지 추고 되게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어이구야, 예. 참고로 저는 그거를 못 봐요. 왜냐면 귀신을? 예, 네. 귀신도 그렇고 그거를 제가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지금까지 못하고 돌비의 얘기를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던 이유가 그 뒤에 있었던 뭐 후의 얘기 말씀을 여기서 드리겠지만 네. 겪었던 무서운 일들이나 삶에서 있었던 일들도 그렇고 제가 거기서 촬영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이 너무 저한테는 되게 압도적이어서 그거를 얘기를 꺼낼 수도 없고 네.
촬영한 거를 누군가한테 재미삼아 얘기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왜 네가 찍은 걸 몰라? 왜 네가 어디서 찍었다는 걸 기억을 못해? 라고 물어보면 제가 이거는 내가 잘 기억을 못할 만큼 찾아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자극적인 것들을 많이 찍고 나서 저는 그래도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돈값을 했다. 뭔가 출연료를 받은 만큼 일을 했다.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네네. 다음 촬영 때는 그래도 뭔가 내가 이렇게 혼자서 연기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진짜 뭔가 나오겠지. 진짜 뭔가 있겠지라는 생각도 조금 했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그런 귀신 같은 프로그램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네. 근데 2회차, 3회차 촬영을 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사실 방송이라는 게 다 그렇겠지만 대본이라는 게 있고 시청자가 원하는 게 있는데 제가 그때 찍었던 그 프로그램에선 정말 어떻게 보면 철저히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보여주려고 노력한다라는 느낌이 강했어요. 자극적인 뭔가를 네. 보여준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제 2회차 때부터는 현직 무당분이 합류를 하셨는데 그분은 아무래도 당연히 직업적으로 이제 일을 하시니까 뭘 보시고 느끼셨겠지만 저한테 계속 이제 너도 뭘 보지, 너도 뭘 느끼지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카메라가 꺼지면 너무 무리하지 마, 힘들게 굳이 뭐 이렇게 느끼려고 하지 마,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얘기해도 돼, 모르지, 잘 모르겠지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대본대로 흘러갔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예. 네, 조심스러운데 아무튼 제가 느끼기에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었고 지금은 이제 어떤 공포영화 같은 걸 찍는다 그러면은 미성년자 친구들이나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뭐 심리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이나 공포 관련된 것들을 이제 뭐 완충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때 제가 느꼈던 촬영 현장은 그런 게 전혀 없었고 네네. 그냥 생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네네. 대본도 없고 그냥 라이브 같은 느낌이네. 예, 그냥 뭐 귀신 있지? 뭐 있어? 막 이렇게 느껴? 막 이런 식으로요. 근데 제가 아무튼 이제 말씀드릴 게 여기서부터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촬영이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꼈던 3회차부터였어요. 3회차 때 여학교인데 폐교가 된 지 꽤 오래됐다고 들었어요. 근데 거기가 뭐 굉장히 유명한 그런 호러 스팟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당시에는 사실 이제 촬영 앞전에서도 별일도 없었고 연기하는 대로 했었고 최선을 다했고 뭐 이랬어서 못 느끼고 그때 또 어렸으니까 친구들끼리 앉아서 이제 뭐 이동할 때 막 웃고 떠들고 오히려 이제 스태프분들이 그런 촬영을 많이 하시던 분들이라 뭐 방금 촬영해서 무슨 소리 났다 뭐 계단에서 뭐 봤다 뭐 이렇게 겁내하시고 소리 지르고 이랬고 저희는 전혀 못 느끼던 상황에서 거기 딱 내렸는데 처음으로 촬영하면서 너무 찍기 싫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곳이었어요. 거기가. 아 여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사람이 당연히 어두운데 무서운 곳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한밤중에 가면 당연히 그런 어떤 분위기라든지 무드에 압도돼서 그런 생각 들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게 앞전에 이미 촬영을 많이 해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진짜로 무서웠어요. 정말 이렇게 뭐라 표현을 못하겠어요. 내렸는데 그런 폐교가 있고 촬영 허가를 받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초록 색깔 그 왜 학교의 담 같은 건데 사람이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넘어가지 동물들 말라고. 못 넘어가게 이제 막 해놓은 게 철책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이렇게 쫙 있고 거기를 넘어가라고 이제 하는데 거기서부터 촬영이 시작인데 그냥 거기를 넘어가면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는데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을 계속 받고 거기서 문제였던 게 같이 촬영을 했던 그 1살 어린 동생이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촬영 시작하기도 전부터. 근데 그 친구가 연기를 하는 친구긴 해도 뭐 이렇게 저희끼리 방송을 할 때 자기 분량을 챙긴다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 있어서 자기가 주목받고 싶어서 튀는 행동을 하고 그러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담을 넘어가고 나서 카메라 안 돌아갈 때 왜 이렇게 울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찍기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은 그런 걸 느꼈는데 그 친구보다 1살 많기도 하고 그 분위기가 그거를 좀 뭐라고 설명 못하겠는데 약간 공명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여기서 나도 쫀티를 내면 안 될 것 같고 여기서 진짜 무섭다는 얘기를 하면 정말 무서워져서 촬영을 못할 것 같고 이러니까 아니 괜찮아 뭐가 무섭다 그래 지금까지 계속 촬영했잖아. 너 지금 괜히 좀 약간 분위기에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도 들어가는데 마음속에서 나만 이런 걸 느끼는 게 아니구나. 여기가 조금 이상하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그 강령술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촬영을 하고 나중에 겪었던 일들을 토대로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뀐 게 뭐 어느 정도 오컬트적인 것들도 믿고 네. 그러니까 믿는다기보다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고 강령술이라는 것도 나중에 얘기를 듣고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알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전혀 개념이 없어서 촬영을 할 때 이제 스태프분들이 얘기를 듣기로는 1층에서부터 자잘한 연가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한테 분신사바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분신사바가 강령술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나중에 이제 일본 공부를 하러 유학을 갔을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위자보드 같이 한국에서는 유명한데 일본에서는 쿠리상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분신사바라는 말이 없고 분신사마라는 식인데 한국에서 뭐 그렇게 유명해졌는데 그게 뭐 오이떼 구다사요이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결국에는 뭐 홀령님 제발 나타나 주세요 부탁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왜 장난으로 했냐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근데 그거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촬영분을 분량을 뽑아야 되는데 예. 너네들은 좀 더 자극적으로 그러니까 좀 더 흥미있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그때는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스케치북 주시고 펜 주고 이러니까 저희는 그냥 했어요. 사실 그리고 촬영을 아무리 작은 팀이라고 해도 보통은 스태프분들이 10명 정도는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태프들도 10명 정도 있고 남자분들도 계시고 뭐 조명도 치고 이제 뭐 붐대도 들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공포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이게 네. 처음에는 막 들어갈 때 무섭다 뭐 이런 느낌 받았어도 이제 뭐 촬영 분량도 뽑아야 되고 뭐 1층에서 이제 무당분들도 막 어떤 활약을 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야 니네가 분신사바를 하면서 뭐 연가를 불러야 돼 보는 장면을 찍어야 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사명감만 생기고 무서운 건 싹 까먹고 이걸 해야겠다라는 생각만 들었던 거죠. 그렇죠. 그 상황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네. 네네네. 근데 그걸 촬영을 하는데 지금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집에 지금 혼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게 좀 아이고. 그때 상황이 되게 무서웠었고 지금도 되게 무서워요. 이게 떨리시나 그냥 보네요. 예. 예. 좀 그냥 무섭다 이 느낌이 아니고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제가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게 진짜 물리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누르는 느낌이 나요. 위에서 누르는 느낌으로.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분신사바를 하는데 처음에 솔직히 좀 막 웃으면서 했어요. 왜냐면 이게 그 친구 자꾸 울고 이 분위기는 어떻게 풀어야겠고 하니까 대사를 저 나름대로 하면서 웃는데 제가 아직도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봄때 드신 분이 안 들려 소리가 안 잡혀 이러시니까 진짜 이렇게 크게 말하면서 분신사가 뭐라고 왜 안 들려요 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제 머리를 이렇게 누군가 누르는 느낌이 나요. 예. 그러면서 제가 정말로 그 촬영분을 나중에 제가 보고 느낀 게 제 머리가 진짜 이렇게 눌려요. 근데 그게 연기가 아니었어요. 다른 촬영분들은 다 연기였을 수 있는데요. 정말로 머리가 이렇게 눌리면서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머리가 이렇게 눌리면서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말을 못하게 억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 정말 드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순간 진짜로 목숨의 위협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촬영이 중단되고 1시간 정도를 이제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촬영을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요. 예. 정말 더 못하겠어서 막 울고 불고 막 그때 원래 무당분이 한 분만 오셨었는데 그 이제 근처에서 촬영을 하시던 다른 무당분이 거기까지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시고 넋풀이라는 걸 막 잠깐 이제 간이굿 같은 걸 막 하시고 그러면서 촬영이 진행이 됐어요. 그 정도로 저는 그때 당시에 생각해보면 너무 무서웠는데 아무튼 힘든 일이었는데 그게 진행이 됐어요. 근데 그 일이 있고 원래 그 정도의 일을 겪으면 네. 사실 그게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오히려 나중에 방송이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엔 무서웠지만 방송이 무섭게 뽑혀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번에는 저렇게 쫄지 말고 현장에 압도되지 말고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지금 열심히 생각해보면 하셨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조차도 제가 뭔가에 약간 홀렸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왜냐면 그럴 수도 너무 있겠다. 무서운 상황이었는데. 네네네. 아무튼 그렇게 하고 4회차 때 뭐 어떤 일이 있고 뭐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상황마다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있고
촬영을 이제 한 회차만 남기고 촬영이 끝난 상황에서 같이 촬영했던 분들 중에 제가 이거를 자세히는 이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도 연기자로서 준비를 하다가 이제 안 하게 되고 일반인으로 살게 되긴 했지만 돌비 라디오를 보다가 이거를 제보해야겠다라고 맘먹은 순간에 저만 그걸 찍은 게 아니라 이제 저랑 같이 찍은 친구들도 있고 맞죠. 거기에 같이 네네. 이제 하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확인을 해봤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혹시 그때 같이 찍었던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 근데 제가 지금 언급하려는 분이 그런 약간 안 좋은 선택을 하셔서 아이고. 생을 마감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근데 그분과 관련된 이야기라서 원래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였는데 네. 이게 유가족분들도 들을 수 있고 또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대충 축약해서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어떤 방송 스태프분이 있었고 그 스태프분과 어떤 일련의 일이 있었고 그게 굉장히 사람들 시선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이건 누가 봐도 귀신에 씌었거나 혹은 어떤 정말 약간 정신이 나갔구나 싶은 상황들이 있었어요. 예.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도 그 사건을 기점으로 완전히 변했고요. 그게 이제 핵심이겠죠. 어떻게 변하는지. 예. 예, 그걸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게 2010년도에 촬영을 시작했고 촬영은 2011년도 전에 촬영이 끝났어요. 근데 제가 그거 촬영하고 나서 19년도까지 정신병원을 다녔어요. 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컬트를 믿는 친구도 아니었고 뭐 종교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서 그냥 내가 마음이 심약하고 약간 피암시적인 뭐 그런 성향이 있어서 좀 어릴 때 그런 것들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내가 연예계 생활을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제가 나이를 먹고서 어떤 일들을 겪고 계기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구나. 그 시점이 딱 19년도까지였던 거예요. 그때까지 네. 정신병원을 다녔고요. 그 이유가 2011년도 되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분신사바 촬영을 마치고 이 얘기만 말씀드릴게요. 돌아가셨다는 스태프분이 촬영 중간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죽은 여동생이 있다. 네. 그게 정말 생뚱맞게 촬영 도중에 쉬는 시간에 그분이 어떤 동료 스태프분이랑 얘기하는 걸 제가 잠깐 들었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그분에 대한 시각이 다르게 보이고 그 뒤부터 제가 잠을 자면은 여자 꿈을 꾸는 거예요. 뭐야, 예. 이거를 지금 돌비님은 받아주시는데 제가 그때 가장 가까운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못했던 게 네. 말도 안 된다고 스스로 생각했고 제가 또 그분이랑 아무 연관도 없었는데 그분의 여동생 꿈을 어떻게 보면 꾼 거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 꿈을 계속 꾸고 제가 그때 집에 돌아와서 보였던 행동들 여러 가지들이 다 말이 안 되니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혼자 끙끙 앓았어요. 예. 근데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저만의 생각이 아닌 게 이제 제가 그때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를 저희 부모님이나 제 친구들이 얘기를 하고 기록을 한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예. 제가 정신과를 다니면서 치료를 받을 때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얘기를 나눠봐라 이러면서 뭐 기록을 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이런 게 있으니까요. 근데 머리를 한밤중에 가위로 뭐 잘랐다.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진짜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머리를 뭐 잘랐다 한밤중에 그리고 뭐 밤중에 계단에 나가서 앉아있다가 엄마가 한두 시간 동안 안 들어오니까 나가서 너 뭐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계단에 앉아있다가 나 강에 가고 싶어 뭐 이런 말을 하다가 들어오고 어이구야, 예. 그러고 나서 갑자기 눈에다가 아이섀도우를 막 바르고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요. 화장이라 그러죠? 아이섀도우 바르는 게. 예. 저는 그때까지 화장을 하던 사람도 아니었고 뭐 무슨 틴트 바르던 친구도 아니었는데 엄마 화장품을 눈에 바르고 머리를 뭐 한밤중에 자르고 밤중에 나가 있다 들어오고 남자애들을 막 보면은 목을 조르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냐면 그 목을 졸라서 교무실에 불려가서 선생님한테 징계를 받고 그 학교를 다닐래 말래 이러다가 나중에 중퇴를 했거든요. 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하나도.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쉬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그래서 때 정신과를 다니면서 예. 네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냐. 근데 네. 저는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제가 한 행동이니까 저는 나중에 중퇴를 했어요. 실제로 제가 예술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중퇴를 했고 나중에 제가 대안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거의 2, 3년 동안에는 진짜 심각하게 기억이 없었고 사람 목덜미를 보면 막 목을 조르고 구제옷 가게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막 사람들이 옷 버리고 이러면 이제 주워오고 이런 가게들을 가서 옷을 사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렇게 제가 옷을 훔쳐
훔쳐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도벽처럼 옷을 가지고 오고 그 주인분이 이제 동네 분이시니까 저희 어머니께 가서 옷을 이렇게 갖고 왔다. 이게 상의 몇 벌 갖고 왔으니까 얼마를 계산해달라 이렇게도 했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제가 안 믿으니까 나중에 어머니랑 저희 가족분들이 닭에 가셔가지고 녹화를 해서 오시고 저한테 그걸 보여주면서 막 울고 읍소를 막 하고 그랬었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간 이게 지금 말하는 건 되게 축약해서 말하는데 그 촬영 후에 한 3, 4년이 제가 망가지고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이제 사회에 조금 복귀가 돼서 약을 먹고 치료가 조금 돼가지고 대학도 진학을 했어요. 대학을 진학을 하고 조금 늦게지만 사회생활도 시작을 하고 당시에 다니던 이 정신과에서도 이제 치료를 그만와도 되겠다 얘기를 들어서 치료도 이제 그만하고 그때까지도 사실은 그 촬영 때문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나한테 어떤 힘든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게 한 25살 정도였죠. 살다가 굉장히 큰 계기가 이제 저 개인적으로 삶에 어떤 계기가 있다가 20대 중반쯤에 제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 내원이 아니고 그냥 입원을 폐쇄병동이라고 하는 근데 제가 폐쇄병동에 폐쇄가 된 건 아니었고 자진 입원을 하게 됐는데 이게 제가 내 문제가 아닐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한 계기였어요. 네. 제가 입원을 한 게 이제 여성병동에 있는 병원인데 26살쯤이었고 그때 입원을 하고서 3, 4일쯤에 그분이 이거를 볼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간 어떤 분이 저랑 같은 병동에 계시는 분이었는데 그 병동 특징이 알코올 중독이 계신 분들이랑 일반 정신과 병동분들이랑 같이 입원을 시켜요. 네.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있는 분들은 원래 알코올 중독 병동에 따로 수감을 하고 정신적인 어떤 신경증이 넘은 분들은 따로 병동에 입원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입원한 곳에는 다들 같이 계셨어요. 저는 그때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술을 먹게 되는 일들이 생겨서요. 근데 그분이 제가 듣기로는 아예 정신을 놓은 분이라고 들었어요. 저한테 나중에 이제 말 건 분이 3일째부터 어떤 분이 계속 그 병실마다 사람들이 따로 있는데 조식 시간만 되면 나와가지고 그 전체 사람들이 앉아있는 곳에서 저를 계속 쳐다보시는 거예요, 말없이. 근데 거기 워낙 보통이 아닌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우울증뿐만이 아니고 뭐 약간 조현병이라든지 뭐 치매도 있으시고 혼자 거동이 불편하셔서 이렇게 다리를 저시거나 되게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원래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병원이니까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요. 근데 워낙 그런 특이한 분들이 많은데도 그분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바라보는 눈빛이. 그리고 이게 그분이 특이해서가 아니라 나만 바라본다는 게 너무 느껴지는. 그럴 정도로 너무 뚫어져라 보시니까. 근데 이게 3, 4일 동안 쳐다만 보시고 말씀을 안 거시니까 저도 가서 이제 뭐 말을 건다든지 하는 그런 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 병동에서 이제 연필로 다른 분 귀를 찔러서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병동 안에서 뭐 연필이라든지 그 소지품 같은 것도 되게 엄청 심하게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것도 막 검열을 하고 이러던 때라 쳐다만 보시고 이러는데 말을 걸 수는 없고 이런 상황이 일주일 정도 되다가 그분이 아침에 조식을 먹는데 제가 입원한 지 한 8일 정도 됐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분이 저한테 5시 반쯤에 조식을 먹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옆에 오셔가지고 앉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한 뭐 4일, 5일 동안 계속 쳐다보는 시선에도 익숙해져 있고 쳐다보면서 말씀을 안 하시고 이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그냥 옆에 있는데 진짜 정말 이게 갑자기 그냥 툭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의 무덤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진짜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름 돋았어. 그냥 진짜 옆에 앉아있는데 앞뒤 맥락 하나도 없이 그냥. 그래서 저는 잘못 들은 줄 알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네?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분이 저 이렇게 보시면서 못할 짓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았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순간 정말 털이 선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왜냐면 저는 그분한테 아무 얘기도 한 적이 없고 제 어떤 얘기도 한 적이 없는데 콜드리딩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뭐 대충 찍어 맞히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찍어 맞출 수가 없어. 이게 남의 무덤에 올라가는 게 아니야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들었으니까 정말 너무 황당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시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못할 짓을 많이 하고 살았네.
이건 내가 도와줄 수가 없다. 와. 근데 제가 그때는 사실은 이미 그 시점에는 그 촬영을 한 게 10대 때고 그 병원에 입원했을 때 당시에는 중반, 이미 20대 중반. 26, 7 이렇게 20대 중후반이었었고 그 촬영 당시를 기억을 안 하려고 너무 노력을 했었던 것도 있어서 무슨 말인지를 잠시 이해를 못 했다가 네. 그분이 바라보는 그 눈빛과 다시 말씀하셨던 그 남의 무덤에 올라가는 게 아니야. 그 말에 너무 소름이 돋아서 그냥 방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분이 따라와서 보통은 뭐 말을 걸려고 했으면은 뭐 내가 뭐라고 했는데 뭐 대답을 해 뭐 이렇게 하실 텐데 그냥 제가 일어나니까 똑같이 일어서셔서 저를 뚜루뚜루 쳐다보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네. 이러면서 계속 중얼거리시는 거예요. 와. 진짜 그거는 정말 겪어봐야 알 것 같아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방에 들어와서 예. 나가지도 못하고 그때 제가 독방에 들어갔어요. 원래 거기가 열린 병실인데 간호사분께 저 여기 못 있겠다고 나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원래 잦은 입원은 나갈 수 있어요. 정신과는 원래 잦은 입원을 하면 나갈 수 있는데 입원이 2주가 안 되면 못 나간대요. 나가게 할 수는 없고 혼자 있는 독방에 가라는 거예요. 근데 독방에 있는 게 나을 정도로 너무 무서워서 독방에 3일 있었어요. 근데 그 3일 동안 제가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에 저도 지금 믿기지가 않는데 이게 예. 사실 그냥 얘기하면 제 꿈에 첫날에 방방 뛰어요. 첫날에는 그냥 그렇게 끝났어요. 방방 뛴다? 꿈에서 그냥 뛴다 하잖아요. 침대에서 사람이 아. 이렇게 뛰잖아요. 예. 뭐 이렇게 막 스프링 같은 거에서 막 뛰는 것처럼 제가 그냥 꿈에서 뛰어요. 그러고 첫날에는 그냥 그렇게 깼어요. 그리고 그때는 잠을 못 자서 뭐 마취제도 맞고 약도 먹고 이래서 기억이 안 나는데 이틀째 때 똑같은 장면이고 똑같은 현상인데 뛰는데 그 이틀째 때는 침대인 거예요. 병실 네. 침대, 병원 침대. 근데 거기서 끝나고 간헐적으로 계속 꿈을 꾸다가 3일째, 그러니까 시간이 딱 넘어갔는데 제가 그 3일째 때 꿈이 그 우리가 병원 가면 보이는 그 병실 침대 뛰다가 병실 침대가 반으로 쪼개져요. 제가 이렇게 끼고 있는데. 네. 근데 이게 꿈속에서 마치 제3자가 보는 느낌으로 보이는데 그게 봉분인 거예요. 무덤 봉분인 거예요. 예. 제가 침대 위에서 뛰고 있었는데 침대가 찢어지고 갈라지다가 빠스라졌는데 그게 딱 드러난 게 봉분 위에서 제가 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촬영할 때 감독님들이 컷! 이러시거든요. 봉분 위에서 막 뛰고 있는데 컷! 하는 소리가 들려요. 예. 꿈에서. 그러더니 그 꿈속에서 그 봉분 위에서 뛰던 제가 뒤를 돌아서 배꼽 인사를 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예. 그러더니 그 순간에 그 꿈속에 제 머리 뒤에서 저보다 키가 한 반뼘 정도 작은 단발머리 정도 된 머리가 짧은 여자애가 그 꿈속에 제 머리 뒤통수를 이렇게 탁 잡아채더니 뒤로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머리가 이렇게. 야 이걸 까먹어? 이러더니 뭐 이러면서 숨이 막 넘어가게 웃는 이거 제가 흉내를 못 내겠는데 어디요? 진짜 그렇게 웃는 거예요. 그렇게 꿈을 꿨어요. 정말로. 예. 독방에 있는 3일 내내 첫째, 둘째 날에는 안 보이다가 뛰다가 병원 침대 갔다가 봉분 위에서 뛰다가 그 꿈을 3, 4일 내내 계속 꾸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확실히 나는 거예요. 내가 예. 소름 끼쳤던 그 말이 무덤 위에서 뛰지 말라 그 말이 그 아줌마가 저한테 했던 말이 뭔지 저는 그냥 소름이 끼쳤던 정도고 내가 뭘 잘못했구나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만 했지 제대로 기억이 안 났던 일이 그때 제가 어릴 때 촬영했을 때 그 첫 회분 촬영분에서 제가 봉분 위에서 뛰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상황이었다는 게 기억이 난 거예요. 이거를 제가 10몇 년 만에 지금 처음 얘기해보는데 이야. 예. 근데 이거를 나중에 제가 뭐 일본에 이제 갔을 때 저를 보고 비슷한 얘기를 하신 분이 원래 이 얘기 말씀드리기 전에 저한테 비슷한 일들이 있었는데 네. 일본에서 무속인 분이라고 하죠. 그 신사 네. 무당분 뭐 신주라고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했던 말들 일련의 사건이 있어서 이미 한 번 이 얘기를 했었어요. 아. 근데 그때 너무 아무도 안 믿어줬고 저한테 전혀 아무런 도움이 안 됐었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예. 그 이후로는 이 말을 그냥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돌비님 라디오를 보다가 기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들 중에서 만신 그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제가 기억에 남았던 게 무속인 분들이 다 잘 모르겠는데 한 분은 정말 진짜인 것 같더라라는 얘기를 듣다가 제가 겪은 이 일도 이게 내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진짜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게 누군가는 나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기로 결심을 한 거거든요. 너무 잘해주셨네요. 예. 그래서 아무튼간 이제 그 꿈을 꾸고 독방에 나왔을 때 거의 뭐 넋이 나갔어요. 그리고 진정제 분량도 원래 먹던 거에 4배 이상 먹었고, 왜냐면 잠이 안 오니까. 먹는데 문제의 그분이 저한테 말 거셨던 분이, 저는 저한테 말을 다시 안 거실 줄 알았는데 저한테 조식 때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조식 때 계속 제가 그분을 피해 다녔는데, 화장실에서는 샤워실이 한 곳이니까 저희가 씻을 때는 어차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씻다가 혹시라도 그분이랑 마주쳐서 이상한 소리를 들을까봐 너무 무서우니까 아침에 제가 조식 시간이 5시 반인데 5시에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씻고 잘 때도 제일 먼저 잠들었거든요. 근데 5시쯤에 씻고 나오는데 그분이 눈앞에 딱 계신 거예요. 샤워실 딱 문 열고 나오니까. 예. 그러더니 저한테 딱 처음에 하신 말씀이, 꿈을 꿨을 텐데 나를 왜 피해? 이러시는 거예요. 알고 있네. 예. 이분이 자기가 뭐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중에 뭐 무병 뭐 걸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병원에서는 워낙 이제 이상한 사람으로 찍혀있고, 이분 습관이 병실에 쓰레기통이 있는데 거길 자꾸 라면 같은 거 남들이 버리는 걸 드시고 이러니까 병원에서는 그냥 미친 사람 중에 미친 사람 이렇게 찍혀서 이분 얘기를 안 듣는 그런 분위기였나 봐요. 근데 제가 딱 나와서 그분이 저한테 꿈을 꿨을 텐데 왜 나한테 말을 안 걸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리에 힘이 풀려버린 거예요, 그때. 그리고 제가 그때 그런 걸 안 믿는 사람인데도 그분한테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그분한테 병원복 바지가랑에 붙잡고 막 울었어요. 간호사가 와가지고, 원래 그렇게 병실병동에서는 소리 지르고 사건이 일어나면 다 말리거든요. 그렇겠죠. 그리고 싸움이 난 줄 알고 쫓아내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걸 아는데도 그분 막 바지가랑을 붙잡고 늘어지고 울면서, 왜냐면 제가 연기자 생활도 망했고 어떻게 보면 정신과 생활도 오래 했고 약도 오래 먹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약간 한 줄 빛 같은 거예요. 네. 내가 진짜 이게 내 인생이 잘못 꼬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뭘 잘못해서 동티가 나서 내가 뭘 못 쓸 짓을 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분한테 막 그럼 전 어떻게 하냐 막 이렇게 막 우니까 그분이 고개를 막 이렇게 절레절레 졌더니 자기 방으로 오래요. 네. 근데 그 방에 이제 갔는데 6인실이에요. 다른 분들이 이미 이분은 이제 그냥 떠인 거예요. 이렇게 방에서. 근데 이분이 그냥 앉아서, 정말 저도 신기했던 게 그분이 말도 약간 더듬으시고 약간 조금 평소에도 그 말 하실 때도 어느라고 말을 약간 저신다 네. 그래야 되나? 그런 분인데 정말 저한테 병실에 앉아서 옆에 앉아봐 이러더니 너무 또랑또랑 맑은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말이 너무 일반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정신이 멀쩡한 사람 같은. 또박또박. 네, 또박또박. 오. 내가 그때 말했잖아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너한테 분명히 그랬어. 못할 짓을 너무 많이 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이러는 거예요. 맞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내가 정말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어. 근데 내가 너한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네가 앞으로도 이렇게 되면 꿈을 너무 많이 꿔. 그리고 너는 못 죽어 이러는 거예요. 너 죽으려고 많이 했지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죽으려고 해서 거길 들어갔어요. 사실 그러니까 자진입원이긴 한데 저희 가족이 대학교까지 멀쩡히 갔는데 갑자기 집에서 그런 막 이런 거 하니까 얘를 집에다 놔두면 안 되겠다 했고 입원을 시킨 거였고, 제가 그게 2번째였어요. 원래. 근데 그분은 많이 했지 이러다가 2번? 3번? 이러시는 거예요. 횟수까지 대략 맞추시네. 네, 아 이거 진짜예요. 진짜로 2번? 3번? 이러시는 거예요. 예. 진짜 벙쪄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근데 어차피 못 죽어. 너도 알잖아. 못 죽는다는 거. 그래서 여기 들어왔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뭔가 그 순간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각이나 제가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삶에 대한 태도 이런 게 정말 많이 그 짧은 순간에 바뀌면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정말 희한하게 눈이 이렇게 풀어지시더니, 나는 몰라. 그러게 누가 그렇게 함부로 행실하고 다니래? 너는 이제 그의 그녀랑 같아. 그녀 죽으면 너도 죽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꿈에 나온 그녀이 있어. 근데 그녀이 어려. 1인년인데 한이 많아. 나는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 나에게 다 얘기했고 넌 죽을래도 못 죽어. 어디 가서 물어보지도 말어. 이러더니 그 아까 샤워실에 나온 그대로 가시면서 거기서 이제 손을 비누로 막 빡빡 씻으시는 거예요. 씻으시면서 나는 여기까지밖에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손을 다 씻으시고 수건으로 원래 닦아야 되는데 그 손에 묻은 물을 저희 얼굴에 탁 튀기더니 그니까 나가 이러더라고요.
뭔가 도와주신 것 같은데? 그건 모르겠어요. 저한테 네. 그냥 이렇게 손 씻고 물을 탁 튀기더니 그니까 나가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는 그분한테 다른 말을 뭘 하지도 못하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시고 저는 따라갔는데 그분이 저한테 말도 안 거시고 그냥 이불 뒤집어 씌고 안 나오세요. 예. 그리고 제가 계속 그분한테 이제 어떻게 하냐 어떻게 물어보니까 그 병실에 계셨던 다른 분들이 아유 자꾸 몇 달에 한 번씩 아가씨같이 젊은 아가씨들이 한 명씩 이렇게 걸려갖고 이 아줌마한테 자꾸 이렇게 이러는데 너무 짜증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한테 방에 돌아가라고 하고 간호사가 오더니 저를 막 떼어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또 격리가 됐어요. 그 3, 4일 동안 독방에 그분이랑 이제 말을 섞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여자 방이 뭐 3층, 4층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남자 방 5층 이렇게 있고 원래 3층에 있다가 제가 4층으로 옮겨졌어요. 퇴원할 때까지 그분이랑 만나지 말라고. 그게 3년, 4년 전 일이에요. 왜냐면 그 일 있고 그분한테 이제 다시는 말을 못 걸고 제가 나중에 그분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담당하시는 간호사님께 제가 그분한테 가서 말 안 걸 테니까 내가 진짜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분 연락처라도 개인적으로 좀 알려달라. 아니면 그분 가족분이라도 괜찮으니까 연락처를 좀 알려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분은 가족분도 없고 연락처도 없어서 연락을 받을 수도 없고 누가 뭐 보호자도 없고 이러니까 자꾸 이렇게 물어보지 말라 이러시면서 그냥 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저는 한 달 못 채워서 퇴원을 했어요. 예. 근데 이게 나와서 그 일을 겪었는데 제가 이거를 어디 가서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저는 느낀 바가 너무 많은데 누군가한테 털어놓을 수도 없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뭔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때까지는 사실 제가 뭐 귀신이라든지 무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믿는 것도 없었고 네. 사람들이 말하는 무서운 이야기나 괴담 같은 것도 사실은 그냥 좀 재밌으려고 하는 얘기겠지라고 생각을 흥미구나, 살았는데 그냥. 이게 어쩌면 내가 지금도 이게 조심스러운 말인데 내가 정말 뭐에 홀려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고 사람들이 말하는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해서 뭐에 씌여가지고 그런 일들을 겪은 게 아닐까? 내 인생이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게 아닐까? 내가 그때 비웃었던 약을 먹어야 된다고 느꼈던 일련의 사건들이 네. 내가 기억을 못하지만 남들이 나한테 그랬더라고 얘기했던 일들이 설마 진짜 그래서 있었던 일들일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있고 뭐 지금도 불교를 믿고 이런 건 아닌데 금강경이라고 써요. 그걸 막 이제 필사를 하고 집에 오면 그 천수경이라는 게 있는데 귀신 쫓는 경이래요. 알죠. 그런 걸 막 유튜브로 틀어놓고 너무 심했을 때는 나와서도 계속 봉분이 위에서 뛰다가 머리 잡아채는 꿈을 자꾸 꾸니까 네. 일어나서는 막 주기도문을 외우고 막 그랬어요. 28에서 9살 한 1년 정도 그렇게 살았어요 집에서. 네네. 그러다가 작년에 제가 그 일 있고 이제 한 1, 2년 정도에 일본에 있었던 때 겪었던 사건과 맞물리는 일을 겪고 이게 내가 자라온 환경이나 선천적인 예민함 뿐만이 아니라 네. 이건 확실히 내가 그때 있었던 촬영 때문에 혹은 그때 겪었던 내가 불경스러운 일을 했던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는 확신이 들고 나서부터 알게 된 개인적인 스님을 통해서 절을 다니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걸 드리게 됐어요. 사죄를 드렸구나. 절을 하면서. 제가 진심으로, 와. 그래요. 좀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됐어요. 예. 그러면서 이거를 제가 만약에 연기자로 뭔가 밖에 나와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일을 했다면 이게 평생 죽을 때까지 갈 비밀이 됐겠죠. 근데 제가 지금은 일반인으로 살고 사람들이랑 만날 일이 없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어린 친구들한테 너무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왜냐면 어른들은 사실 저랑 뭐 비슷한 연배거나 조금 나이가 있으시면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하실 수 있고 자기가 한 행동에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요. 연기하는 친구들을 과외를 하는데 보통 친구들이 다 제가 그 촬영할 때 나이예요. 고1, 고2 때 하는 말이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나는 진짜 이병헌 씨 같이 될 수 있고 연기자로 성공할 수만 있으면 난 모전할 수 있어 진짜. 내가 진짜 간쓰게 다 빼라고 해도 할 수 있을 걸. 나는 진짜 내가 만나는 여자 팔라고 팔아.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솔직히 그 말을 옆에 듣고 있으면 제가 그냥 선생님이나 아는 뭐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 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고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 귀에 씨알도 안 들어와요. 진짜. 그렇죠. 네. 왜냐면 저도 알아요. 그때 누가 그런 얘기하면 귀에 안 들어왔던 거. 근데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겪었고 이게 보통 사람들이 뭐 동티가 난다 재수가 없다 하면
그 일을 겪고 나서 바로 뭐 누가 죽고 뭐 아니면 가족이 뭐 무슨 불행을 겪고 뭐 이래야지 진짜 그런가 봐. 거기서 아따와서 내 인생이 이랬나 봐. 이렇게 느끼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인생에서 조금씩 가랑비에 옷 깃쳤듯이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맞아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 때문에 그래 혹은 뭐 네가 정신할 짓을 해서 그래 어릴 때 함부로 행동을 하면 안 돼라는 일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걸 겪은 사람으로서 장난으로 혹은 뭐 그런 말 하면 재수없어가 아니고 내가 진짜로 그런 마인드로 살면 나처럼 돼.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면 정말 안 좋은 일 겪을 수 있어. 이 얘기를 정말 해주고 싶더라고요. 이게 힘을 실어서. 조셉님께서 이제 저희 방송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실 때 저랑 이야기를 많이 나눴죠. 그죠? 예. 근데 조셉님이 결국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이거였어요. 마지막에 지금 들려주신. 맞아요. 예. 요즘 어린 친구들이 연기자 하려고 하고 아이돌 되려고 하고 이런 거 아주 좋죠. 무언가 꿈이 있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앞뒤 안 가리려고 하는 그때 그 마음, 그 어릴 때 그 마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고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요. 예, 그게 그리고 이게 정말 그 마음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주변에 좋은 어른들이나 길라잡이가 되실 분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좋은 어른들이나 좋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순수한 마음이나 자기가 이제 어릴 때 가진 어떤 막무가내 열정 같은 걸 누군가는 악용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용을 하고.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촬영을 할 때 이런 거는 하지 마. 혹은 네가 이렇게 할 때 이런 건 조심해 라고 누군가가 일러주거나 그런 무당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물론 그분들은 정말 자기 그 본인의 생업에 충실하셨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때 저를 이제 돌이켜 보면 아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할 때 혹은 이런 촬영을 할 때 이런 언지를 안 주셨을까? 왜 옆에서 보고만 계셨을까? 왜 촬영을 재밌게만 하려고 하셨을까라는 원망이 사실은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나이를 먹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잘 된 것도 아니고 제가 아이돌로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배우로 된 것도 아니라서 누군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귀담아 들을 수도 있지만 잘 안 풀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아 뭐 재수없으니까 저렇게 됐겠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알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제 인생으로 너무 제가 이걸 뼈저리게 겪어서 이게 아무리 봐도 나만 이상하다고 느낄 일이 아니고 시쳇말로 정말 어른들이 귀신 문지방 밟지 마라 재수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짓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를 인생으로 깨우친 사람으로서 그냥 객기로 흉가나 패가 막 가고 뭐 누가 돈 준다고 이런 거 막 한다든지 진짜 이런 거라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제 보잘것없는 경험이라도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용기를 내서 이거를 말씀드려야겠다 생각을 했고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조금 누군가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줄줄 하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조셉님께서는 나름의 걱정이 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야기 전달이 잘 안 됐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 충분히 전달이 잘 되었고요. 그 부분은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제일 마지막에 하시려고 했던 그 말이 그 어린 친구분들이 그냥 잘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혹여라도 이렇게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이 일에 뛰어들지는 않게끔 하고 싶은 그 마음 너무나 잘 전달이 되어서 다행이고 그리고 저는 오늘 이야기가 레전드이지만 레전드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조셉님께서 잃어버린 10대와 20대에 관련된 솔직하고 용기 있는 이야기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진짜 누구보다 용기 있는 이야기였고요. 누군간 그럴 거예요. 본인이 좋아서 본인이 선택했고 본인이 계약서에 사인했을 텐데 누굴 탓해?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등 떠민 거 아니잖아. 본인이 하겠다고 한 거잖아. 네,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조셉님. 근데 아닌 분들이 더 많아요, 지금.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나 용기 있는 오늘의 또 섬뜩했던 경험담을 용기 내서 말씀해 주셨으면 또 다른 분들도 용기를 내실 거예요. 조셉님이 이지백님 사연을 보고 용기를 내셨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야기로 남을 겁니다, 조셉님. 네,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이고, 오늘 감사합니다. 용기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는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용기 내시고요. 네,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하시기가 굉장히 사실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워낙 이제 10대 때 이야기도 포함이 되어 있고 20대 전체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좋은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심으로써 많이 털어내시길 바라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데 있어서 이게 발목을 잡지 않고 오히려 원동력이 되시길 다시 한번 조셉님께 바라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린 친구분들이 유명해지고자 어떤 잠깐의 유혹을 잘 이겨내시길 다시 한번 바라보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는 흉가 폐가를 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누군가는 인생이 통째로 흔들릴 정도로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항상 어딜 가시던 간에 조심하시길 다시 한번 바라보고요. 이 이야기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